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미 너무 인트로가 길어서 저희끼리 인트로가 길었어서 다 살려야 돼. 새삼스럽네요. 갑자기 인사를 하려니까. 안녕하세요 하니까 두드러기 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또다시 만났네요. 네. 네. 반가우신 거죠, 정말? 아, 네. 정말로. 정말로? 그리고 쉬지 않고 수다를 떨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만날 때는 텀이 되게 길었잖아요. 아, 맞아요. 이번에는 다행히 텀이 길지 금방 않았어서. 뵙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그새 여행을 또 다녀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살아 돌아왔다. 아, 그게 여행이야, 고행이야. 풍광이나 모든 것은 좋았으나 아, 참 이태리 사람들 대단하다. 아, 네. 이태리 한번 가보긴 해야 될 텐데 네. 예, 오늘 아침에 잠깐 괜찮으실까? 얘기를 들었는데 별로 네. 안 가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거기 사진을 찍어왔어요. 팔레르모 오페라 극장. 거기가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라고 아하.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내부는 삐까번쩍한지 모르겠지만 네. 주변은 이탈리아 남부다. 아하. 네. 나중에. 알아줘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낚여가지고 막 이렇게 얼떨결에 또. 아, 거기는 제가 잘 안 모시고 갈 거예요. 아, 거기는 극강의 인내력이 있으신 분들만 모시고 가려고요.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가 사실 정말 시작했구나 했더니 벌써 1월 끝났잖아요. 네. 아,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설이 안 지났으니까 올해 시작 안 했습니다. 그쵸. 제가 네. 원래는 매년 그런 얘기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부정의 리셋이야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네. 너무 1월이 그냥 훅 가버리고 맞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네. 사주팔자 뭐 입춘 기준이라는 말도 있고. 아, 그래요? 뭐 사람마다 얘기가 좀 달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사주팔자 볼 때 음력 날짜를 맞아요. 가지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새해는 이제 곧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아직 네. 아니다. 사주도 안 바뀌었는데 뭐가 새로운 새? 그죠. 새해냐 이런 거죠. 제가 나이를 지금 챙겨 먹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을 때가 오다 보니. 네. 네. 전에 저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로 글루크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그리고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까지 2번 한번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도메네오의 스토리에서 살짝 연결점이 있는 엘렉트라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을 쓴 사람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인데 이 슈트라우스가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로서 살짝 그 현대 음악의 문턱까지 턱끝까지 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슈트라우스를 아직 이제 만나보질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 엘렉트라를 오늘 접하시면은 오페라에서 왜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정 오는 건 아니고요. 약간 그 느낌을 이제 잘 표현한 거죠, 사실은 음악으로. 예,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조금 나중에 보려고 조금 밀어놨고요. 네. 오늘은 케루비니의 메데아를 가져왔습니다. 케루비니도 처음 들으시죠? 맞아요. 낯선 사람이죠. 케루비니 역시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작곡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메데이아라고도 하던데 이제 메데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케루비니가 누군지 또 그가 메데아라는 오페라 작품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 옛날에요. 그 흑해의 끝자락에 콜키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태양신의 피를 이어받은 공주가 살았는데 이제 그녀의 이름이 메데아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름답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 좀 더 두려운 점은요. 약초와 주문, 독과 불,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녀네. 그렇죠. 멋지다. 사실은 마녀죠. 네. 그래서 공주이지만 동시에 이제 좀 무서운 마녀. 네. 라고 여기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메데아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콜키스에 어느 날 이제 낯선 배 한 척이 항구에 닿아요. 근데 이제 이 배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리스 전역의 영웅들이 총집합을 했던 아르고 원정대였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르곤 원정대? 아르고 원정대. 이게 그리스판 어벤져스예요. 그래서 이 원정대가 이제 왜 결성됐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원정대를 소집한 이아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아손은 원래 이올코스라는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삼촌 펠리아스가 쿠데타로 왕위를 뺏은 거예요. 어린 이아손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몰래 산속으로 어디 그런 데서 숨겨져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아손이
내 왕위를 내놔라 하면서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왔는데요. 펠리아스가 딱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라서 나타난 이 조카를 보니까 젊고 잘생긴 데다가 힘도 세 보이고 왕자라는 정통성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라고 했어요. 들어보셨죠? 조지아의 도시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도시에 가면 그 황금 양털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 있어요. 네, 그쪽에 황금 양털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콜키스인가요? 그러면? 네, 거기가 흑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땐 반대쪽 끝이죠.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의 끝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네, 그 그럼 거기가 거기가 느꼈을 거예요. 거긴가 보네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황금 양털은 그 세계의 끝. 이라고 표현해서 세계의 끝이었던 괴물과 마법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손이 거기에 가면은 빼박 그냥 사망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무서워서 못 갈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야손이 이 제안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아르고 원정대를 결성하게 돼요. 근데 사실 뭐 대단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공지를 붙인 거예요. 내가 황금 양털을 구하러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여기부터 라를 한 거예요. 공개 모집을 그렇게 했는데 다들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모였대요. 뭐 그냥 그런 얘기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니까. 네. 절대 마마미 작가님이야. 저는 거기에 손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그러지 않을 그쵸. 텐데 모험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재밌겠는데 하고 모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정대가 결성이 됐는데 멤버들을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괴력을 담당했던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가 왔고 또 음악을 담당했던 오르페우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카스토르와 플릭스라는 쌍둥이 전사도 있었대요. 그리고 아탈란타라는 사냥과 궁술에 능했던 유일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탑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신화 올스타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콜키스까지 당도하기 위한 여정에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던 거죠. 뭐 폭풍우 속에 항해를 하는데 별자리를 읽고 길을 잘 찾는 내비게이션 팀이 있었고 또 뭐 괴물 거인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뭐 또 헤라클레스가 다 물리쳐가지고 이제 무사히 넘어갔고 그리고 가는 길에 또 세이렌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유혹해서 물에 빠뜨리게 하는 그 세이렌이 나타났는데 오르페우스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다들 그걸 못 듣게 해가지고 또 무사히 또 위기를 넘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해하는 과정에 정말 필요했던 모든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다 모인 거예요. 너무 얘기가 흥미로워서 이걸로 뭔가 게임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도 얘기가 되겠는데 하고 찾아봤더니 이미 많더라고요. 그래요? 사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퀘스트잖아요. 그래서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여정을 거쳐서 콜키스에 도착을 했는데 함께 온 원정대들은 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이 황금 양털을 얻기 위해서 콜키스의 왕이었던 이름이 어려워요. 아이에테스가 낸 과제가 진짜 전부 다 마법 퀘스트 같았던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였냐면은 불을 뿜는 황소 2마리가 있었는데 걔들을 길들여야 했고 그 황소로 밭을 갈아야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용의 이빨을 밭에 쫙 뿌리고 그러면 이제 땅에서 무장한 전사들이 솟아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멋지다. 그 이들을 모두 쓰러뜨려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금 양털을 지키는 용을 무력화해야 되는 것까지가 미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하손이 뭐 했을까요? 그냥 잘생기기만 했죠. 왜냐? 여기 콜키스 왕의 딸인 메데아가 보고 홀딱 반했거든요. 됐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데아는 마녀잖아요. 네. 사실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마녀인데 이 모든 퀘스트 단계에서 메데아가 원맨쇼를 합니다. 다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이제 메데아는 아버지와 나라를 배신한 거죠. 그래서 메데아는 이제 이하손을 도와주는 대신에 나를 데리고 가줘. 한 거죠. 거래가 성사가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하손은 이제 메데아의 도움으로 무사히 황금 양털을 손에 쥐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도망을 치는데 그날 아버지가 막 이제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해 오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서 메데아가 자기 친오빠를 죽입니다. 어이구야. 되게 못됐어요, 진짜. 사이가 안 좋았나 보죠.
뭐 남매는 뭐 그럴 수가 있긴 한데 사랑의 눈이 멀으면 네, 그래서 친오빠를 죽이고 그 시신을 막 조각내서 바다에 던졌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시신을 수습하느라 따라오지 못하게 하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아는 이제 정말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그래서 이아손과 메데아 두 사람이 그 코린토스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인간의 욕심이란 이렇게 단순한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 어느 날 이아손이 코린토스 왕의 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사실 그 코린토스의 왕이었던 크레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의 딸 글라우케 공주와 이아손을 결혼시키려고 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건 정말 순수히 정치적인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아손은 황금양털을 획득해온 사실상 당대 영웅이었고 아르고 원정대의 리더였잖아요. 그리고 잘생기고 카리스마도 있는 데다가 뭐 이런 명성과 좋은 인적 네트워크 모든 걸 다 갖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뒷받침이 돼서 이제 민중으로부터 되게 대단한 지지를 얻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군사력과 브랜드 파워까지 다 갖춘 이 사람을 그런 정치 자산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아손을 우리 편으로 묶어두면 나의 왕권을 좀 더 안정시키고 강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갑작스러운 남편의 배신에 메데아가 당연히 좌절하죠. 그러나 그녀는 오래 울지 않습니다. 네, 그녀는 엄청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아손이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주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당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슬퍼서 울기만 하면 막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당당하게 나서서 김치 싸대기 날리고 막 이래야지 막 대신 막, 그러니까 막 쾌감을 느끼고 막 그러는 건데 이 메데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아손에게 정말 가슴 깊이 후회할 일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복수가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네. 그래서 메데아는 이아손이 이제 결혼하기로 한 글라우케에게 아름다운 드레스와 왕관을 선물로 보내요. 결혼 선물로. 근데 공주가 입는 순간 옷에서 막 불이 피어오르고 그녀의 살과 뼈가 녹아내립니다. 근데 이제 그녀를 구하려던 크레온 왕도 함께 타 죽었어요. 아이고야. 네. 그런데 이제 메데아 복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두 아이에게 향합니다. 뭔지 짐작이 되시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아손의 아들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들을 앗아가겠다는 정말 너무 끔찍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어 두 아이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아이들 모두 죽었는데 이에 막 이아손이 막 절규하죠. 그럴 때 하늘에서 그 태양신이 보낸 전차가 내려와요. 그래서 메데아가 아이들의 시신을 안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신화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메데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아손은 사실 능력은 평범하지만 여성의 힘을 자원처럼 소비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가장 위험한 형태의 그런 인간이었어요. 사실 그 이후 서사에서 이아손은 조금 점점 초라해지고 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인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페라에서 보면은 이아손은 음악적으로도 되게 큰 매력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전적으로 작곡가 케루비니는 이 전체 스토리의 주인공이 황금양털을 얻은 이아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여자라는 점에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스토리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작곡가 케루비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이제 루이지 케루비니는요. 1760년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1842년 향년 81세 장수하셨죠. 81세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사실 모차르트보다 4년 먼저 태어난 형님이고요. 케루비니가 사망할 시기에는 19세기 낭만주의로 넘어가서 베르디가 막 한 29 청년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케루비니는 18세기 고전주의의 음악으로부터 초기 낭만주의에 걸친 베토벤을 거쳐서 낭만주의 시대의 태동인 베르디의 등장까지 그러니까 음악사에 있어서 거의 새 시대를 살았던
고루 살았던 그 연결고리와도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체루비니는 베토벤이 동시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라고 극찬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동시에 파리 그 음악 원작을 역임하기도 했었고요. 이 체루비니가 그 프랑스 오페라 스타일의 약간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명곡을 남기는 가운데 오페라는 정말 딱 하나 남겼잖아요. 일평생. 그래요? 있긴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제 조만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델리오라는 작품인데 체루비니가 베토벤의 피델리오 작품에 사실상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메데아를 살펴보면요. 고전적인 구조에 되게 낭만적인 감정 폭발이 좀 되게 적절히 잘 어우러져 있어서요. 정말 이렇게 딱 보면 시대에 껴있는 그런 작곡가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어요. 후반 작품이에요? 인생에? 1797년도에 나왔으니까 중반이네. 체루비니는 사실 대중 인지도는 낮은 편인데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좀 레전드급으로 존경받는 그런 음악인이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출생을 했었지만 프랑스로 이주해서 정착을 했고 혁명기에 파리에서 그러네요.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받은 그 고전주의 교육에다가 프랑스 혁명과 공포 정치를 경험을 하게 돼서 사실 이 시기에 그 파리 오페라계에는 그 영웅의 이야기와 비극, 정치 드라마 같은 종류가 넘쳐났다고 해요. 근데 체루비니 역시 이런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이 상당히 단단하고 좀 엄격한 구조를 가지면서 극적 긴장감과 함께 좀 비극적인 에너지가 뒤섞인 그런 특성들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체루비니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연결하는 달이라고 표현했던 만큼 그 모차르트식의 형식을 좀 담고 있으면서도 베토벤식의 어떤 드라마와 실험적인 화성도 좀 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낭만주의의 폭발적인 감정을 잘 담고 있어서요. 형식은 클래식이 맞아요.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형식은 고전주의 음악인 게 맞는데 묘하게 낭만주의 시대 음악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주기는 하거든요. 오페라 메데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느낌에. 그래서 체루비니도 오페라만 거의 30편을 썼는데 사실상 1797년에 발표했던 이 메데아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오늘날까지도 공연되는 사실 유일무이한 작품이에요. 사실 그는 종교음악의 강자이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작곡한 레퀴엠 인 C 마이너 작품이 있는데 요거가 베토벤의 장례식에서 연주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람스가 정말 최고의 레퀴엠이라고 굉장히 칭찬을 했대요. 네. 그 메데아는요. 1797년 3월 13일에 테아트르 페도라는 파리의 한 극장에서 초연이 올랐고요. 애초 프랑스어로 쓰여서 말로 하는 대사가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이후에 점차 그 오페라 트렌드가 말로 하는 대사를 조금 싫어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는 스토리가 또 상당히 비극적인 데다가 근데 프랑스어 발음과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지 아시겠죠? 굉장히 내용 자체가 세고 어둡고 좀 이런데 불어가 조금 그걸 못 받쳐줬던 거예요. 독어로 설마? 아니요. 그래서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프랑스어 대사를 전부 삭제하고 이탈리아어 레치타티브로 모두 교체가 됐어요. 네. 그 사실 19세기 내내 거의 잊혀진 작품으로 묵혀져 있다가 이렇게 이탈리아어로 모두 개작이 되면서 뭔가 음악적으로 좀 더 오페라다운 형태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53년에 피렌체에서 마리아 칼라스가 주역으로 이 작품에 서면서 사실상 그녀 덕분에 부활하게 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칼라스는 단순히 막 예쁜 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를 지향했던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와 언어 그리고 심리 표현까지 그런 단순한 음정이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 큰 의미를 담아서 그거를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 칼라스의 메데아가 굉장히 강렬하게 또 남았고 정말 극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메데아가 좀 오랜 세월 잊혀졌던 이유는 19세기에 감당하기엔 작품이 조금 너무 시대보다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둡잖아요, 작품이. 그럼 아이를 죽이는 그런 비호감적인 여주인공이 등장을 한다는 이유로 그 당대 관객들은 이걸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죠. 당시에는 영웅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원하는데 메데아의 스토리는 뭐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어떤 정화도 없고 완전한 파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캐루빈이 생전에도요. 재공연이 거의 안 됐다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됐고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 칼라스 이후로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한 소프라노 배역으로 재정의가 되면서 여성의 분노와 타자성, 이주민이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권력에서 밀려난 존재 등을 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에 더 잘 맞는 스토리로 좀 거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무대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메데아의 비극 이야기를 이제 쭉 다 말씀드렸는데요. 오페라에서는 앞서 그 메데아와 그 이아손의 만남 단계 이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고요. 이아손이 글라우케 공주와 결혼하기로 한 그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왕궁의 분주함 속에 남편의 배신으로 막 좌절한 메데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비극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작품 전반 배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주요한 음악 몇 가지만 조금 짚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